이 빨간색 보이지? 당신 엄마 용돈 30만 원. 이게 우리 집 돈 축내는 주범이야. 지금 이 시간부터 처가에 들어가는 돈은 1원도 없어. 이 빨간색 보이지? 당신 엄마한테 들어가는 용돈 30만 원. 이게 우리 집 가게 경제를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당신 엄마가 우리 집 돈 축내는 주범이야. 이제부터 가게 경제는 내가 완전히 장악한다. 지금 이 시간부터 처가에 들어가는 돈은 1원도 없어. 거실 한가운데서 남편은 스스로를 위대한 가장이라도 된 듯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그 헛된 자만심은 아주 처참하게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여보, 우리 엄마 수술비만 제발.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며 매달리는 남편을 향해 저는 차갑게 그가 했던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며 계약서 썼잖아. 주제 파악 못하던 남편과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이 빚더미에 앉아 바닥까지 추락하는 완벽한 인과응보. 이제부터 자비 없는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어이쿠 여보, 얼른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남편 민석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비장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엑셀로 정리한 지난 1년간의 가계부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노트북 화면을 거실 TV로 연결하며 리모컨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두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 오늘 내가 우리 집 돈이 어떻게 줄줄 새고 있는지 그 가계부를 싹 다 공개할 테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 민석이의 발표를 바라봤습니다. TV 화면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민석이가 레이저 포인터를 꺼내며 빨간색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똑똑히 봐. 20벌건색 그래프.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 당신 알기나 해?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휴, 기가 막혀서. 당신이 장모님한테 달달이 꼬박꼬박 보내는 그 용돈 30만 원. 거기다가 명절이라고 또 챙겨드리지. 다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이 훌쩍 넘게 펑펑 나가고 있다고. 민석이가 화면을 짚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집 돈을 말려 죽이는 짓이야. 당신 친정으로 새는 이 돈이 우리 집 경제를 망치는 진짜 주범이라고, 주범. 옆에서 문제집을 풀던 17살 딸 지혜가 고개를 들어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지혜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문제집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아휴, 아빠 또 시작이네. 나 성적 잘 받고 싶어서 이 징글징글한 공부 억지로 꼭 참고 하고 있는데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지혜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민석이는 듣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다시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프셔서 병원 가는 돈이랑 조상님 모시는 제사 비용, 당신은 그게 불만인 모양인데 그게 어때서? 그게 돈이 아까워? 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허, 그건 내가 이 집안의 맏아들 장남으로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마땅히 해야 할 도리야. 며느리인 당신도 마땅히 같이 챙겨야 하는 거고 어디 감히 그걸 장모님 용돈이랑 비교를 해? 민석이가 가슴을 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30만 원, 식비 150만 원, 차량 유지비 70만 원, 시어머니, 시누이 용돈에 각종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달 500만 원이 제 개인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자신의 월급 300만 원으로 사인 가족이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죠. 에헴,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300만 원이나 벌어오니까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야. 알기나 해? 그런데 당신은 집에서 고작 200만 원. 푼돈 벌면서 그 알량한 돈을 친정에다 다 퍼붓고 있어? 어? 민석이가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봉 1억이 넘는 제 실제 수입을 숨기고 월 200만 원 버는 프리랜서 번역가인 척 연기해왔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했던 제 나름의 배려였는데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그리고 말이야, 당신이 시장 보러 갈 때마다 얼마나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써대는지 당신 스스로 알기나 해? 민석이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며 말했습니다. 고기 살 때는 꼭 비싼 한우만 쏙쏙 골라 사고 과일도 제일 크고 비싼 걸로만 덥석덥석 집어오고 그 비싼 밥상 차리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전부 내 피 같은 월급에서 줄줄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한우도 비싼 과일도 모두 제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석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당신 장모님은 도대체 왜 그러셔?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것 같은 낡은 옷만 입고 다니시고 가방도 다 떨어져가는 이상한 것만 들고 다니시고 쯧쯧. 민석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달달이 그렇게 용돈을 팍팍 챙겨드리는데 왜 꼴이 그 모양이시냐고. 남들이 볼까봐 창피하고 답답해서 내가 진짜 숨이 막혀.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일부러 소박한 옷차림으로 다니시는 이유를 민석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주 뼈대 있는 중대한 결정을 딱 내렸어. 민석이가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며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그러므로 오늘부로 우리 집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만든다. 알았어? 저는 팔짱을 끼고 민석이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첫째, 앞으로 부모님 용돈은 각자 자기가 번 돈에서 각자 알아서 챙긴다. 민석이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며 말했습니다. 둘째, 당신 엄마한테 달달이 주던 생활비, 이제 공용 통장에서는 단돈 1원 한 푼도 절대 나갈 수 없다. 저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이제부터 우리 집 돈줄, 가게 경제는 내가 완전히 꽉 쥐고 장악한다. 민석이가 연설을 마치고 팔짱을 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넷째, 앞으로 집에 큰돈 들어갈 일 있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모조리 다 내 허락을 받아야 해. 알겠어? 민석이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당신이랑 내 용돈은 각자 자기가 벌어오는 돈 비율에 딱 맞춰서 공평하게 받는다. 불만 없지? 지혜가 볼펜을 놓고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진짜로 엄마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이 집안 기둥이고 가장이니까 아빠 마음대로 하는 거야. 민석이가 가슴을 쿵쿵 치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너도 이제 똑똑히 알아야 해. 집안 돈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두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200만 원 벌고 아빠는 300만 원 버시니까 3대2 비율로 용돈을 챙기겠다는 말씀이시죠? 지혜가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맞아. 돈 버는 만큼 쓰는 거, 그게 아주 공평하고 딱 맞는 거야.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어때? 내 말에 불만 있으면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말해봐. 민석이가 의기양양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월 80만 원, 시아버지 혈압약값 월 15만 원, 시누이 생일 적금 월 20만 원. 이 모든 것들이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민석이가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이네. 민석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당신 지금 진짜로 하는 소리야? 그럼요. 당신 말이 100번, 1000번 다 맞아요. 사실 나도 진작부터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저는 일어나 지갑을 가지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석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당신 지금 화도 안 내고 진짜로 내 말에 찬성하는 거야? 별일이네. 내가 왜 화를 내요? 당신이 아주 구구절절 옳은 말만 쏙쏙 골라서 했는데. 저는 지갑에서 공용생활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같이 쓰던 이 생활비 카드는 이제 쓸 데가 없겠네. 그쵸? 저는 체크카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야, 당신 지금 손에 가위 들고 뭐 하는 짓이야? 민석이가 깜짝 놀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원한 거잖아요. 내 돈이 돈 섞지 말고 각자 따로따로 관리하자면서요. 저는 카드를 높이 들어 민석이의 손이 닿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카드를 반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위가 플라스틱을 자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카드를 그렇게 싹둑 잘라버리면 나중에 은행 가서 다시 만들기 얼마나 귀찮고 힘든데 그래.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어차피 이제부터 돈은 각자 따로 주머니 차기로 했는데 같이 쓰는 카드가 다 무슨 소용이람. 잘린 카드 조각을 민석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딱 맞아요. 앞으로 생활비는 10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딱 절반씩 나눠서 내자고요. 민석이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집에서 같이 먹고 쓰는 생활비 빼고 나머지 돈은 철저하게 각자 알아서 쓰는 거 맞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석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당신이 입이 닳도록 원하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부모님만 챙기고 자기 용돈도 자기 돈으로만 쓰는 거. 그런데 매달 다 같이 쓰는 생활비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건데? 민석이가 조금 불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아까 당신 입으로 말한 대로 3대2로 내면 되잖아요. 당신은 크게 300만 원이나 버니까 60% 내고 나는 고작 200만 원 버니까 40%만 낼게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가 한 달에 딱 500만 원 정도 나가니까 당신이 300만 원 다 내고 나는 200만 원 내면 계산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네. 민석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우리 집 생활비가 한 달에 500만 원이나 훌쩍 넘게 나간다고? 미쳤어? 그럼요. 아파트 관리비에 내 식구 밥값에 당신 차 굴리는 돈에 전기세 수도세 다 합치면 딱 그 정도 나가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 월급 300만 원을 통째로 몽땅 다 생활비로 털어 넣어야 한다는 소리야. 지금 당신이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면서 돈 버는 비율대로 내자고 했잖아요. 민석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내 월급 300만 원을 어떻게 생활비로 다 쏟아부어? 그러면 뼈 빠지게 일한 내 주머니엔 단돈 100원도 안 남고 내 용돈이 하나도 없잖아. 어머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당신 쓸 용돈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당신 150만 원,
나 150만 원. 똑같이 반반씩 내는 게 낫겠어. 민석이가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나는 300만 원 벌어서 150만 원은 생활비로 내고 남은 150만 원은 내 용돈으로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당신은 200만 원 벌어서 똑같이 150만 원 생활비로 내고 남은 50만 원으로 용돈 쓰면 되는 거지. 어때? 계산 확실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당신 말대로 딱 그렇게 합시다. 민석이가 갑자기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여보, 정말 괜찮겠어? 우리 네 식구 먹고 사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면 턱도 없이 모자랄 텐데 나중에 돈 없다고 딴소리하면 안 돼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걱정 붙들어 매. 내가 누구야? 이 집안 가장 강민석이야. 내가 다 알아서 딱딱 맞춰서 살림할 테니까 당신은 잔말 말고 내 말만 따라오면 돼. 알았어? 민석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으하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이제 내 피 같은 월급은 온전히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야. 아싸, 신난다. 민석이가 의기양양하게 안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 월급이 진짜 내 돈이 되는구나. 만세다 만세. 저는 거실로 돌아와 딸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연필을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아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때 가서 딴소리하기 없기다. 하지만 민석이는 이미 안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아빠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진짜 큰일 나요. 아빠가 생각하는 그 300만 원으로 우리 집 생활이 되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호호, 우리 딸 걱정 마라. 엄마 머릿속에 다 생각이 있어. 두고 봐라.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저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아빠는 아직도 엄마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줄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거죠? 참나 답답해서 진짜. 지혜가 속삭이듯 물어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게 놔두자. 그래야 나중에 놀라는 재미가 있지. 그럼 엄마 진짜 월급은 얼마인지 아빠가 알면 기절하시겠네? 그건 나중에 내 아빠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아주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걸? 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내일 학교 갔다 오면 집구석이 어떻게 뒤집혀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돼요. 팝콘이라도 사들고 와야겠네. 저는 소파에 혼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주거래 은행 앱을 켜서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자동 송금 80만 원, 시누이 생일 적금 20만 원, 민석이 명예대출 이자 15만 원, 시아버지 용돈 30만 원까지. 모든 것이 제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은행을 방문해서 이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저예요. 어휴, 깜짝이야. 우리 예쁜 딸, 이 늦은 밤에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어서요. 엄마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민석이의 엑셀 발표부터 카드를 자른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엄마가 한참을 듣더니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호호, 우리 딸, 이제야 드디어 정신을 번쩍 차렸구나. 네, 엄마 다 알고 계셨어요? 아휴, 내 속이 그동안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는 줄 알아? 엄마도 꾹꾹 참으면서 조용히 지켜봤다만 너 언제까지 시댁 식구들 얄미운 짓 하는 거 다 받아주면서 살 셈이었어? 엄마의 목소리에서 오랫동안 참아온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네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그 잘난 능력 놔두고 왜 바보같이 숨어서 눈치 보고 살아? 어휴, 답답해라. 그 사람 남편이라고. 행여나 자기 월급 적다고 기죽을까봐 제가 일부러 모르는 척 기 살려주려고 그런 건데. 아이고, 기는 무슨 놈의 기를 살려. 지 주제도 모르고 날뛰는데. 됐다. 이제 때가 왔어. 우리 모녀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본때를 제대로 팍팍 보여주자꾸나. 저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동안 참고 또 참았는데 더는 못 참아. 내일 당장 내가 나서야겠다. 네, 엄마. 저 내일 아침 일찍 은행 문 열자마자 가서 시댁으로 나가는 돈 싹 다 끊어버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오냐, 아주 잘 생각했다. 엄마도 내일 만반의 준비를 딱 해놓고 나갈 테니까. 내일 점심때 밖에서 만나자. 네, 엄마. 내일 봬요. 근데 우리 딸, 정말 괜찮겠어? 그 속 좁은 민석이가 나중에 다 알고 나서 길길이 날뛰면 어쩌려고? 난리치라죠. 엄마, 이제 저 더는 안 참아요. 그 사람이 먼저 딱 선을 긋고 무시했잖아요. 자기가 한 짓이니까 자업자득이죠 뭐. 전화를 끊고 나니 안방에서 민석이의 기분 좋은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TV를 다시 켜서 민석이가 만든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친정 용돈 부분을 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작 파란색으로 칠해진 민석이 용돈과 시댁 지원비는 제 돈에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각자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기자고. 그래, 아주 큰 소리 뻥뻥 쳤지? 저는 혼잣말을 하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야. 내일 아침에 뜨자마자 내가 당장 시작해줄게.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다음 날 아침 민석이가 출근하자마자 저는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둔 공용 금고를 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어머니의 임플란트 비용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부어온 만기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금 잔액은 1,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적금을 해지하고 제 개인 명의로 재발급받고 싶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의자가 본인이시니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3분 만에 1,800만 원이 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병원비, 시아버지 용돈, 시누이 적금까지 모든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이 자동이체들 모두 중단하고 알림 문자는 이 번호로 변경해 주세요. 저는 민석이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점심시간 민석이는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 경제권을 내가 장악했어. 민석이가 김치찌개를 먹으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친정에 돈 퍼주는 거 완전히 막았다고. 동료 박 과장이 젓가락을 놓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민석아, 내 월급으로 생활비 다 감당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300만 원 버는데 뭐가 문제야? 민석이가 가슴을 펴며 답했습니다.
관리비, 식비, 차량비까지 다 합치면 꽤 나갈 텐데. 다른 동료 이 차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내가 다 계산해봤어. 민석이가 자신있게 말했지만 동료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석아, 혹시 부인 월급이 얼마야?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200만 원. 번역 일하거든.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경제권을 잡은 거지. 동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시어머니는 단골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치료 끝났습니다. 계산대로 가주세요. 간호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카드를 내밀었지만 카드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잔액이 부족하네요. 뭐, 잔액 부족?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아니, 이 카드로 계속 됐는데.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시어머니가 제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 시간 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가방 포장해주세요. 저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안마의자도 배송 주문할게요. 친정 엄마를 위한 최고급 안마의자였습니다. 가격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고객님. 총 800만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어디야? 응, 백화점에서 내 가방 하나랑 우리 엄마 안마의자 하나 사고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어? 가방이랑 안마의자? 그게 다 얼만데? 800만 원. 뭐? 800만 원? 민석이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 각자 번 돈은 각자 쓴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만. 민석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800만 원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당신도 골프 치러 다닐 때 한 번에 얼마씩 쓰는데 나는 왜 안 돼? 저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30분째 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시어머니가 답답해하며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나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카드가 안 돼. 잔액 부족이래.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민석이가 당황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해도 안 받고 너라도 당장 와라.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회사에 외출 신고를 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퇴근한 민석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야. 민석이가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와인을 꺼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어머니 병원비가 왜 안 나가?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기로 했잖아. 저는 냉장고 문에 붙여둔 어제 민석이가 쓴 각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당신이 직접 쓴 거 아니야? 민석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갑자기 끊으면 어쩌자는 거야? 갑자기? 당신이 어제 당장 끊자고 했잖아. 저는 와인 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1원도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어? 민석이가 씩씩거리며 자신의 월급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용돈으로 쓴 돈, 차량 할부금, 골프 치는 돈까지 전부 다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잔고는 5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돈이 부족해. 민석이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카드론이라도 받아야겠어. 민석이가 급한 대로 신용카드 앱을 켜서 현금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메우면 되겠지. 민석이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는 시댁에 가서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며느리는 어디 갔어? 왜 아직도 안 와? 아, 아버지. 아내가 좀 바빠서. 민석이가 둘러댔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이 집안 꼴이 돼지우리 같은데. 시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네가 군기를 못 잡아서 그래. 시아버지가 민석이에게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당장 설거지부터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해. 민석이는 주말 내내 시댁에서 청소와 빨래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곰팡이가 낀 화장실 타일을 솔로 문지르며 민석이는 처음으로 노동의 고단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을 아내가 매주 했구나. 민석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딸 지혜, 친정 엄마와 함께 5성급 호텔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딸아, 오랜만에 제대로 쉬는구나. 엄마가 마사지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아빠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엄마가 지혜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너무 좋아요. 아빠는 지금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있을 거예요. 지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했습니다. 딸, 엄마와 함께하는 힐링 시간.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신우이가 제 SNS를 보고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뭐해? 청소하고 있어. 왜? 민석이가 걸레를 짜며 답했습니다. 올케 인스타 봤어? 호텔 스파에 있던데? 뭐? 민석이가 핸드폰으로 제 인스타를 확인했습니다. 호화로운 스파 시설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저희 모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빠는 거기서 걸레질하고 있는데 올케는 호텔에서 놀고 있네. 신우이가 염장을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민석이는 파스 냄새를 풍기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호텔 스파는 또 뭐야? 지혜랑 엄마랑 힐링하고 왔어. 왜? 저는 와인을 따르며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나는 시댁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당신은 호텔에서 논다고? 내 능력으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무슨 문제야? 저는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당신 돈으로 당신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와. 누가 말렸어? 민석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가 방에서 나와 아빠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정말 후회하지 마세요. 뭘 후회해? 민석이가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빠는 이 집 가장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가장이야. 가장이 파스 냄새 풍기면서 걸레질하러 다니세요? 지혜의 말에 민석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일찍 자거라. 내일 학교 가야지. 저는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지혜가 방으로 들어가며 민석이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경제권을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와인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석이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각자 도생,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 일주일 뒤 평소 골다공증이 있던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5시 민석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이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아, 어머니가 넘어졌어. 지금 119 불렀으니까 병원으로 와. 시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관절 쪽이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아. 어서 와. 전화가 끊어지자 민석이는 옷을 급히 챙겨 입었습니다. 여보야,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병원에 가야 해. 민석이가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것 같대. 나 먼저 가볼게. 민석이가 차키를 집어들며 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할지, 그리고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대략 짐작이 갔습니다. 1시간 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야, 정말 큰일 났어. 민석이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 맞는데 수술해야 한대. 수술요? 얼마나 드는데요? 그게 일반실로 하면 500만 원 정도인데. 민석이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일반실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셔. VIP 1인실 아니면 수술 안 받겠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VIP실이면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랑 입원비 합쳐서 1,5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 1,500만 원이요? 저는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쩌죠?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여보야, 미안하지만 카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었어요?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긴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이건 응급 상황이잖아. 민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응급 상황이라고 규칙이 바뀌나요? 당신이 정한 원칙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을 위반할 셈이에요? 계약 위반이라니. 이게 무슨 계약이야? 어제까지만 해도 1원도 안 준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보야, 제발 좀 도와줘. 어머니가 아프신데. 시아버님께 부탁해 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민석이는 할 수 없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민석 씨, 이미 한도가 다 찼어요. 더 이상은 어렵겠는데요. 민석이가 좌절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려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석아, 미안한데 나도 요즘 형편이. 평소 짠돌이로 유명했던 민석이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석이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혜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만들어둔 예금 통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분명 여기 어딘가에. 민석이가 서랍을 하나하나 뒤졌습니다. 지혜가 학원에 간 사이 민석이는 안방 서랍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민석이가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던 통장과 도장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학원에서 일찍 돌아왔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지혜가 방문 앞에서 아빠를 발견했습니다. 민석이가 깜짝 놀라 통장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지혜야. 벌써 왔네? 아빠, 손에 든 게 뭐예요? 지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민석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지혜가 아빠 뒤로 돌아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거 제 등록금 통장이죠? 지혜야,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아빠, 설마 제 등록금으로 할머니 병원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잠깐만 빌리는 거야. 나중에 갚을게. 나중에는 언제예요? 내년에 대학 가야 하는데. 지혜가 화를 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할머니가 아프신 거랑 제 등록금을 훔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제 등록금 통장 가져가려고 해요. 지혜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설마 정말 그러려던 거예요? 여보야,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도 딸 등록금에 손을 대요? 정말 그럴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아빠가 너무 급해서.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지혜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꽝 닫았습니다. 저는 민석이에게서 통장을 빼앗아 제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석이는 은행으로 가서 다른 방법을 알아봤지만 이미 신용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결국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이자가 15%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민석이가 대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500만 원을 빌렸지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2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민석이의 월급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써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추가로 24시간 간병인을 쓰라고 권했습니다.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간병인 소개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15만 원요? 민석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이면 450만 원이 나갈 계산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간병하겠습니다. 민석이는 퇴근 후 직접 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간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밤을 새우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변호사 지은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저는 카페에서 지은과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에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한계야.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그럼 재산분할 명세서부터 작성해봐요. 지은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아파트 명의가 언니 거죠? 응, 결혼 전에 내 돈으로 산 거야. 예금도 대부분 언니 명의고요? 맞아. 민석이는 통장 관리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더군다나 지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가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에서 쓴 내역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룸살롱에서 쓴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유책 사유가 충분해요. 그리고 아까 딸 등록금 통장에 손 대려 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지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은행 CCTV에 다 찍혔을 거예요.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우이가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올케는 뭐해? 어머니 아픈데 코빼기도 안 비치네. 미영아,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민석이가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며느리 도리가 아니잖아.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군기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문병을 가는 대신 최고급 과일 바구니를 퀵으로 보냈습니다. 과일 바구니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병원비는 효자 아들이 전액 부담한다고 하여 안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메모를 보고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야?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 시어머니가 베개를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민석이는 병실에서 어머니의 히스테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민석아, 네가 마누라를 제대로 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혈압 올라가세요.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당장 집에 가서 그 여자 데려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민석이는 며칠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입찰 서류를 누락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민석 과장,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부장이 민석이를 불러 질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집일은 집에서 해결하세요. 여기서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죠. 민석이는 심할서를 쓰게 되었고 승진에서도 제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석이는 저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저 때문이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기로 약속했잖아요. 벌써 잊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이 뭐예요? 약속은 약속 아닌가요? 민석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가 방에서 나와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제 등록금 통장에 손 때려던 거 할머니가 아세요? 그건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까요? 손자 등록금 훔치려던 아들이라고. 지혜의 말에 민석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그로부터 3일 뒤 설상가상으로 신우이 미영이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부도 위기를 막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민석이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오빠, 나 정말 큰일 났어. 미영이가 울먹이며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가게가 망하게 생겼어. 임대료랑 직원 월급까지 밀렸는데 돈이 없어.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만 있으면 버틸 수 있어. 오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정말 죽어. 미영아, 나도 지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죽겠다. 민석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올케한테 부탁해봐. 올케가 돈 있잖아. 그게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민석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오빠가 장남인데 동생 죽는 꼴 볼 거야? 미영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영아, 진짜 미안한데 나도 지금.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직접 올케한테 말할 거야. 미영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이가 갑자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신우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올케, 나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 미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저는 정중하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올케, 솔직히 말할게. 내가 지금 정말 큰일 났어. 미영이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가게가 망하게 됐어. 3천만 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빠가 지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 네, 시어머님께서 많이 아프시죠. 그래서 올케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제발 좀 도와줘. 미영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신우님 죄송하지만 저도 여유가 없어요. 저는 손을 빼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여유가 없기는 뭐가 없어. 올케 요즘 명품 가방 사고 호텔도 다니잖아. 미영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돈이면 뭐. 가족이 급하면 도와줘야지. 미영이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신우님, 조용히 해주세요. 지혜가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야? 오빠랑 각자 돈 관리 네가 하면서 왜 친정만 챙겨? 미영이가 테이블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소리쳐요? 지혜야, 너도 엄마한테 말해라. 고모가 지금 죽겠는데 도와달라고. 미영이가 지혜에게 매달렸습니다. 고모, 그런 식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고모를 피하며 말했습니다. 뭐? 이해가 어른한테. 미영이가 지혜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지혜를 제 등 뒤로 보호하며 미영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신우님, 선을 넘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뭐? 선을 넘는다고? 미영이가 더욱 흥분했습니다. 네, 선을 넘으셨어요. 제 딸에게 손대지 마세요. 저는 미영이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야, 나. 그럼 조용히 하세요. 저는 미영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신우님이 정말 급하시다면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뭘 보여준다는 거야? 미영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시댁에 보낸 돈 내역이요. 저는 이체 내역을 필터링하여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빨간색 숫자들이 보이세요? 미영이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제가 시댁에 보낸 돈이에요. 합계가 2억 4천만 원이에요. 뭐? 2억 4천?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님 병원비, 시아버님 용돈, 신우님 생일 적금, 제사비, 명절비까지. 저는 하나하나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석이 오빠 대출 이자 대신 갚아준 거예요. 이게 다 진짜야?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내 오빠 월급 300만 원으로는 이 집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차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 오빠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몰랐던 거죠. 미영이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돈은 다 네가 번 거야? 네. 제 실제 월 수입이 오빠보다 4배 많아요. 저는 수입 증명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오빠 자존심 생각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석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왔네? 민석이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이가 벌떡 일어나 민석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오빠, 왜 거짓말했어? 뭐, 무슨 거짓말? 민석이가 당황했습니다. 네가 이 집 가장이라고, 돈을 다 번다고, 다 거짓말이었잖아. 미영이가 소리치며 민석이를 밀쳤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진정은 무슨 진정이야. 나한테 큰 소리 치면서 정작 옳게 돈으로 살았잖아. 민석이가 미영이에게 밀려 넘어지며 식탁 의자를 부러뜨렸습니다. 아야. 민석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혜가 이 모든 상황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거 찍지 마. 민석이가 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 엄마 변호사님한테 보낼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 미영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엄마가 이혼 준비하고 계세요. 지혜의 말에 미영이와 민석이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이혼? 옳게, 설마 정말 이혼하려고? 미영이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싸우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경찰서 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여보야, 경찰은 안 돼. 민석이가 제 발목을 잡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가족끼리 경찰 부르는 법이 어디 있어? 가족이요? 저는 민석이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언제 저를 가족 취급했어요?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봤잖아요. 그건 이제 그 구멍 막혔어요. 제 목소리에 서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태세를 바꿔 제게 다가왔습니다. 옳게,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신우님도 이제 와서 그러시네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엄마 옷차림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사돈 어른은 좀 꾸미셔야겠다고 하셨죠? 미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옳게, 제발. 나가세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석이가 미영이를 억지로 끌어내 쫓아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석이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야,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예전처럼 하자. 예전처럼요? 통장도 합치고 다시 같이 살자. 민석이가 애원했습니다. 늦었어요. 저는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저는 이미 부동산에 이 집 매물로 내놨어요.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매물로? 네, 이 집 전세 보증금 1억 5천 중에 1억 2천이 결혼 전 제 자금이었거든요. 저는 증빙 서류 사본을 민석이 얼굴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증명서예요. 민석이가 서류를 받아보며 떨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정한 규칙대로 하세요. 각자 도생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야, 제발, 지혜 생각해서라도. 지혜는 저와 함께 갈 거예요. 지혜가 자기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 아세요? 지혜가 아빠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제 등록금 통장에 손 뗄 때 그때부터 마음 정했어요. 저는 지혜와 함께 집을 나서며 민석이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고 했잖아요. 이제 정말로 각자 사세요. 문이 닫히며 민석이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그래, 지혜야.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핸드폰이 울렸지만 민석이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는 택시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혜와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친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딸아, 지혜야, 어서 와. 엄마가 우리를 꽉 껴안아 주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지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지혜 대학 갈 때까지는 할머니랑 같이 살자. 엄마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딸아,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제 옆에 앉으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네,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엄마 품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 민석이가 계속 연락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보안업체랑 계약했어. 보안업체요? 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이 집 출입 통제부터 24시간 경비까지 다 맡겼어. 엄마가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런 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딸아, 엄마가 뭘로 먹고 사는지 아직도 몰라. 엄마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서재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내게 보여줄 게 있어. 엄마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저는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남 15층 빌딩 등기부 등본이야. 엄마가 빌딩을 갖고 계세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이것도 봐. 엄마가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지분 증서 아니에요? 맞아. 엄마가 20년 전부터 부동산이랑 주식 투자를 해왔거든.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엄마는, 딸아,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야. 엄마가 윙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혜야,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너 대학 등록금 다 책임질 거야. 정말요? 할머니. 지혜가 기쁨에 넘쳐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저는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내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벌써 손 벌리고 달려들었을걸.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골 할머니 흉내를 냈던 거야. 민석이가 엄마 옷차림 갖고 뭐라 한 거 다 들었어요? 물론이지. 신우이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야. 엄마 사업 물려받을 준비해라. 사업이요? 이 빌딩 관리부터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운영까지 다 가르쳐 줄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석이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친정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고용한 보안 직원들이 입구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와 계십니다. 보안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출입 금지라니. 나는 사위예요.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사위분이시더라도 어머님 지시가 있으셔서요. 장모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민석이가 대문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변호사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민석이가 계속 찾아오고 있어. 언니 만나주세요. 이혼 소장 전달할 게 있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다음 날 저는 지은과 함께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민석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야. 민석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 씨.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은 씨도 왔네요. 민석이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로서 참석했습니다. 지은이 서류 가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민석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소장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은이 서류를 민석이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소장? 민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여보야, 정말로 이혼하려고?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고 하셨잖아요. 이제 정말 각자 사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며 물어봤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민석이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늦었어요. 여보야, 제발. 그리고 저기 보세요.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여금 반환소송 준비서입니다. 대여금? 민석이가 당황했습니다. 지난 5년간 언니가 시댁에 지원한 2억 4천만 원에 대한 반환 요구예요. 지은의 말에 민석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민석 씨가 코인 투자 실패로 날린 5천만 원을 메꾸기 위해 부인 명의로 대출받으려 했던 시도 정황이에요. 그건 민석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링거대를 끌고 환자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민석이가 깜짝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내가 죽으면 속이 시원하겠냐?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돼서 이렇게 독해도 되는 거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본인 딸 등록금 통장 훔치려던 거는 아세요? 저는 침착하게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자식 대학 등록금까지 건드리려던 아들인데 아직도 진정한 효자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친정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핸드폰 화면에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을 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딸아, 거기 카페지? 시어머니랑 남편 왔구나. 엄마가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엄마. 자네들, 우리 딸한테 그동안 고생 많이 시켰지? 엄마가 민석이와 시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 민석이가 말하려 했지만 엄마가 말을 끊으셨습니다. 빚 갚으려면 우리 건물 1층 카페에서 주말 알바라도 하겠나? 건물이요? 민석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시급은 생각해서 적당히 쳐줄 테니까 성실하게 일해라. 엄마의 말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이 건물을 갖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15층짜리 빌딩 하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이와 시어머니가 입을 벌린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그동안 우리 딸이 시골 할머니 엄마를 둔 줄 알고 무시했지?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시어머니가 링거줄이 꼬이는 줄도 모르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건물 주셨어요? 20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해왔거든. 프랜차이즈 지분도 좀 있고. 엄마가 여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이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모님, 그럼 제가 그동안 자니가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우리 딸 월급이 200만 원인 줄 알고 무시했지? 그게 실제로는 자네보다 4배 많이 벌면서도 자네 기 살려준다고 숨기고 있었는데. 엄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깨끗이 정리하자. 저는 영상 통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 이혼 절차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언니. 다음 주에 조정 신청 넣을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석이가 제 발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놓으세요. 이미 끝났어요. 저는 민석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리고 카페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제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언니, 완전히 끝났어요. 응, 정말로 끝났어. 저는 카페 유리창을 통해 주저앉아 있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민석이가 마시던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링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참 지은아. 네 언니. 민석이 커피값은 각자 계산하게 해줘. 나는 내 몫만 냈어. 지은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우리는 유유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석이의 절규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확신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이 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민석이를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한 수척한 얼굴에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풀 메이크업에 새로 산 명품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언니, 완벽해요. 변호사 지은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시각적 대비부터 이미 이겼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혼 조정을 맡게 된 김조정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이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먼저 신청인 측에서 이혼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일어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경제적 무책임과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경제관리 방식을 바꾸면서 가정 파탄을 야기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내가 경제권을 쥐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피신청인 측 차례가 되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조정위원이 진정시켰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민석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지은이 냉정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피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각서입니다. 각자 부모님은 각자 수입에서 챙긴다고 친필로 쓰여 있네요. 조정위원이 각서를 살펴봤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해서 민석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신청인이 시누이와 통화하며 배우자를 모독한 녹취록입니다. 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우리 올케가 진짜 독하다니까.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개무시해. 민석이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화가 나서 한 말이고. 계속 들어보시죠. 지은이 녹취를 이어서 틀었습니다. 내가 경제권 장악하니까 완전히 얌전해졌어. 이제야 아내 같아. 민석이의 오만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석이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아파트와 예금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기여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활비를 댔고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민석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실제 가사 노동과 육아, 생활비 부담 비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신청인이 90%, 피신청인이 10%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신청인의 도박 내역입니다. 지은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코인 투자로 5천만 원을 손실했고 이를 메꾸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했습니다. 뭐? 조정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투자였습니다. 민석이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려 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 통장에까지 손을 대려 했습니다. 그건 정말 급해서 은행 CCTV에 모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가 서랍을 뒤지며 통장을 찾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빠 뭐 하세요? 영상 속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제 등록금 통장이죠? 지혜의 실망한 목소리가 조정 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배우자를 기망한 행위입니다. 조정위원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민석이가 절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정의원이 말했습니다. 지혜양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의견서를 펼쳤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제 대학 등록금 통장을 가져가려는 걸 봤습니다. 민석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아빠를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빠는 저를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혜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는데 아빠는 할머니가 우선이었어요. 민석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의견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분명하네요. 법정 밖 복도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오자 그들이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며느리야, 우리가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들어와라. 다시 우리 가족이 되자. 이제 남남이니까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신청하기 전에 물러나세요. 지은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시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늦었어요. 저는 그들을 외면하고 걸어갔습니다.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지혜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 애한테 아빠가 필요하지 않냐? 지혜가 직접 쓴 편지 들으셨잖아요. 저는 민석이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빠보다 엄마를 선택했어요. 지혜야. 민석이가 복도 끝에서 나타난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가 저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웠습니다. 아빠, 저는 엄마랑 살 거예요. 지혜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석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등록금 통장에 손 때려던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지혜야, 할머니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엄마가 좋아요. 지혜의 말에 민석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에 합의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월 100만 원을 피신청인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과거 대여금 2억 4천만 원에 대한 반환 의무도 인정합니다. 민석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제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민석이가 멍하니 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생활비 각자 하자고 안 했으면 달랐을까? 저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보낸 검은색 세단이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혜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민석이의 모습을 백미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자유예요.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지혜야.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이야.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석이는 법원 앞에 홀로 서서 우리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20년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던 그의 제안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겠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혜도 제 곁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녀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정 엄마의 강남 빌딩 관리 업무를 도우며 제 번역 에이전시 사업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딸아, 오늘 임대료 입금 확인했어? 엄마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물어보셨습니다. 네, 엄마. 15개 층 모두 정상 입금됐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월 임대 수입이 8천만 원이네요. 그거 말고 내 번역 사업은 어때? 엄마,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는 사업 보고서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이혼 전보다 월 수익이 3배로 뛰었어요. 3배?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일 효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클라이언트들과 직접 계약도 5건이나 추가로 따냈어요. 역시 우리 딸.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구나. 한편 전 남편 민석이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살던 원룸의 보증금까지 빼야 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니? 시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어요. 민석이가 짐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한 건데 안 주면 강제 집행 들어와요. 그럼 우리 집에서 얼마나 살 거야?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신세 져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평짜리 좁은 빌라에 시부모, 시누이, 민석이까지 4명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빠, 내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네. 시누이 미영이가 불평했습니다. 미영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이 언제까지야? 난 여기서도 쫓겨날 판인데. 미영이 자신도 가계 부도로 인해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습니다. 민석이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령 제한에 걸리셔서요. 신용 상태가 좀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번번이 거절당한 민석이는 결국 물류센터 야간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시급 9,000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물류센터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근무 가능하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민석이가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도 같이 하실 건가요? 네,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새벽에 나와서 대리운전을 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수입은 200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이걸로는 위자료 분할 납부도 못해. 민석이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좁은 집에서 아들, 딸과 부대끼며 살다가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시어머니가 소파에 누워 끙끙 앓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보세요. 병원비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약국에서 진통제나 사와라. 민석이는 5천 원짜리 두통약을 사와야 했습니다. 그 시간 신우이 미영이는 저에게 장문의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다시 오빠랑 합치면 안 돼? 내가 앞으로 언니 식모처럼 일할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 저는 메시지를 읽자마자 미영이를 차단했습니다. 엄마, 신우이가 또 연락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핸드폰을 보여드렸습니다. 또, 정말 끈질기네. 엄마가 혀를 찼습니다. 무시해. 신경 쓸 필요 없어. 네, 이미 차단했어요. 그날 저는 지혜와 함께 유럽 일주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스위스까지 가는 거예요? 지혜가 설레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알프스에서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올 거야.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해요. 지혜야,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저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랑 살 때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이에요. 스위스 알프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저희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비행.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사진은 곧 화제가 되었습니다. 민석이의 옛 직장 동료들이 그 사진을 보고 민석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아, 내 아내 인스타 봤어? 박 과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인스타요? 민석이가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유럽 여행 가서 패러글라이딩 하던데 정말 부러워 보이더라. 민석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는 뭐해? 요즘 어디서 일해? 그게 지금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 설마 알바? 박 과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아, 민석아. 그때 아내한테 잘하지 그랬어. 박 과장이 안타까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이는 휴게실에서 제 인스타를 확인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모습과 고급 호텔에서 여유롭게 식사하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민석이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마저 중고로 산 것이어서 소중히 다뤄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민석이가 제 옛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안내 멘트뿐이었습니다.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걸어주세요. 여보야. 민석이가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에서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민석이는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저는 우연히 글로벌 기업 임원과 비즈니스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 사업을 하신다고요? 독일계 기업의 아시아 담당 이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주로 의료와 법률 분야 전문 번역을 해요. 저희가 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파트너십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기꺼이 논의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주던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불면증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밤에 푹 자고 일어나니 아이디어가 샘솟았고 업무 효율도 몇 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 지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재밌는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언니 전 남편이 대리운전하다가 손님 차 긁어서 합의금 문제로 난리 났대. 정말? 응, 보험 처리 안 되는 부분이라 본인이 직접 내야 한다나 봐.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호텔 라운지에서 노알코올 칵테일을 주문했습니다. 지혜야, 건배하자. 엄마, 뭘로 건배해요? 우리의 자유로운 미래로. 지혜가 웃으며 글라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에요. 맞아. 누구나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거야.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처럼 독립적인 여성이 될 거예요. 지혜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혜야, 앞으로 명심해. 돈보다 중요한 건 인성이야. 네, 엄마. 그리고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 안 돼. 아빠 같은 사람 말이죠? 지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 귀국 후 저는 지혜를 미국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지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아빠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예요? 알릴 필요 없어. 이제 우리끼리 결정하는 거야.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이제 시작이야. 공항에서 지혜를 배웅하며 저는 새삼 감동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빛나는지 실감했습니다. 엄마, 자주 영상 통화해요.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지혜야. 지혜가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각 민석이는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시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시부모의 코 고는 소리와 시누이의 뒤척임 소리 사이에서 매트리스에 누워야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민석이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물을 건넌 뒤였습니다.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던 그의 제안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당당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자신 있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월 800버는데 200번다고 무시하던 남편 참교육설입니다. 첫 영상을 업로드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창은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언니 진짜 시원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용기 얻어갑니다. 남편이 이 영상 보더니 태도 바뀌었어요. 3개월 만에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하여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지혜가 영상통화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미국 생활은 어때?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엄마 유튜브 보고 신기해해요. 영어로 번역해서 글로벌 채널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야. 제 영상은 알고리즘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연을 각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의 전 직장 동료들은
그 찌질한 주인공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야, 이거 민석이 이야기 아니야? 박 과장이 이 차장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각자 부모 각자 챙기자고 했던 거랑 똑같잖아. 정말 바보 같은 짓 했네. 부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줄 누가 알았겠어.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민석이는 복걸어찬 바보로 유명해졌습니다.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 유튜브에 나온 남편이래. 정말? 아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몰랐다고? 쪽박 찬 거지 뭐야. 민석이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연고가 없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아, 어디 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미영이라도 있잖아요. 민석이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 미영이도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오빠, 나도 이제 못 도와줘. 미영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가게도 완전히 망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갔어.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병원에 갈 돈도 없어 집에서 방치되다시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새로 시작한 에이전시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많이? 네, 유튜브 효과도 있고 해외 계약도 늘어나서요. 모든 직원들 보너스 추가로 지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성 기업가로서 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제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혼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이요? 네, 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창의력이 폭발했어요. 밤에도 푹 잘 수 있게 되고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미디어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잡지를 지방의 낡은 다방에서 우연히 본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넘겼습니다. 표지에 당당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민석이가 커피를 마시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저는 재혼을 서두르지 않고 싱글 라이프를 만끽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귀국한 지혜, 그리고 건강한 친정 엄마와 함께 골프 리조트에서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딸아, 정말 당당해졌구나. 엄마가 골프채를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내 능력이었어. 엄마는 그냥 지켜봐 줬을 뿐이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가끔 민석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어느 날 민석이가 보낸 사죄의 편지가 회사로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그대로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사장님, 편지 안 읽어보세요?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정기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수천 명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채팅창에는 하트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헌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슈퍼챗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언니 말씀 듣고 이혼 결심했어요.
덕분에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숨겨둔 실력 발휘해 볼게요. 방송이 끝난 후 스튜디오 조명이 꺼진 고요함 속에서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표정의 여성이 거울 너머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지혜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방송 최고예요. 사랑해요. 엄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 딸 자랑스럽다.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저는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내일과 더 큰 성공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길거리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이제 내가 직접 써.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극은 끝났고 앞으로는 영원한 해피엔딩만 남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엄마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엄마, 내년에 지혜 대학 입학하면 어디서 살까? 지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한국 와서 같이 살고 싶으면 그것도 좋아. 전 엄마처럼 사업하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그럼 방학 때마다 와서 인턴해라. 엄마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와. 지혜가 기뻐하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자유롭구나.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던 민석이의 제안이 결국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독립과 성공의 출발점이 되어준 그 말에 지금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그날을 떠올리며 저는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가장 몰라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 자신을 찾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주인공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인정받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숨기며 사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펼치며 사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삶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정말 당연한 건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라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관계니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